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25살 박미란이 정수기 필터 교체를 마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60대 여성 고객이 대답도 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서 있었어요. 미란이 나가려고 현관 쪽으로 걸어가는데 뒤에서 잠깐만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여성이 식탁 위에 놓인 큰 수박을 들고 오고 있었어요. 거래처에서 받은 건데 저희는 수박을 안 먹어서요. 가져가실래요? 미란이 감사합니다 하며 받으려다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저도 수박은 어릴 때부터 알레르기가 심해서 못 먹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여성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지더니 수박을 떨어뜨릴 뻔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똑같이 수박을 못 먹는다는 게 왜 이렇게 충격적인 걸까요?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새벽 5시 서울 시내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가로등만이 텅 빈 도로를 쓸쓸히 비추는 가운데 낡은 150cc 오토바이 한 대가 차가운 바람을 가르며 달려갔어요. 백미라는 이미 3년째 이 새벽 시간을 정수기 관리일로 채우고 있었습니다. 코웨이 케어 매니저라는 직함이 붙어 있었지만 실상은 하루 16시간씩 뛰어다니는 고된 노동이었죠. 두꺼운 패딩 점퍼 위로 형광색 조끼를 걸친 미란의 모습은 새벽거리에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헬멧 사이로 파고들어 얼굴을 얼렸지만 미란은 속도를 늦추지 않았어요. 매일 이렇게 일해도 부족한 현실이 그를 재촉하고 있었거든요. 뒷좌석에는 오늘 첫 일정인 신규 정수기 설치를 위한 공구 가방이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고급 주택가에 사는 누군가를 위한 프리미엄 정수기였죠. 미라는 항상 이런 집들을 방문할 때면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자신과는 너무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거든요. 첫 방문지는 서울의 한 고급 주택가였습니다. 3층짜리 단독 주택들이 정갈하게 늘어선 조용한 동네였어요. 집집마다 잘 가꾸어진 정원과 고급 외제차들이 그들의 삶의 수준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평소처럼 이런 풍경에 위축되지 않으려 애썼어요. 주소를 확인하며 미라는 오토바이를 세웠습니다. 하늘건설 정영숙 회장 댁이라고 작업 지시서에 적혀 있었어요. 이른 시간이라 집안은 조용했고 초인종을 누르기가 조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현관문이 열렸어요. 어머, 벌써 오셨네요. 60대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미라는 공손하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코웨이 케어 매니저 박미란입니다. 신규 설치 예약하신 프리미엄 정수기 가져왔습니다. 정영숙은 미란을 들어오라며 손짓했어요. 미란이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거실 소파에서 8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파자마 차림에 머리가 헝클어진 아이였어요.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깊게 잠들지 못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미소야, 인사해. 정영숙이 부드럽게 말했지만 아이는 대답 없이 미란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미란은 어색하게 웃으며 아이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 미란 언니야.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말없이 미란을 바라보고만 있었죠. 미란은 주방 한쪽 벽면에 정수기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꼼꼼하게 수평을 맞추고 배관을 연결하는 동안 정영숙은 거실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1시간 정도 지나 설치가 거의 마무리될 무렵 미라는 정수기 작동 시연을 했습니다. 자, 이제 물이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볼게요. 미라는 컵에 물을 받았어요. 하지만
찬물이 나오자 살짝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아, 찬물은 제가 잘 못 마셔서요. 미라는 미지근한 물로 다시 받아 한 모금 마셨어요. 그 순간 소파에 앉아있던 미소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미란에게 다가왔습니다. 언니도 미지근한 물 좋아해요?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응, 어릴 때부터 찬물은 배가 아파서 못 마셨어. 미소가 정영숙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엄마도 그랬잖아요. 정영숙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미라는 그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렇게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필터는 6개월마다 교체해 드립니다. 미라는 시연을 마치고 컵을 씻으려 싱크대로 갔습니다. 그때 미소가 컵을 받아들고 싶다며 손을 내밀었어요. 미라는 자연스럽게 컵을 아이에게 건넸는데 습관적으로 양손으로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정영숙이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딸 혜진도 어릴 때부터 컵을 줄 때 꼭 양손으로 주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정영숙은 말없이 미란의 손을 쳐다봤습니다. 길쭉하고 가는 손가락, 특히 약지가 유난히 긴 모습이 20년 전 기억을 떠올리게 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미란이 작업을 마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정영숙은 대답도 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서 있었어요. 미란이 나가려고 현관 쪽으로 걸어가는데 뒤에서 잠깐만요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정영숙이 식탁 위에 놓인 큰 수박을 들고 오고 있었어요. 거래처에서 받은 건데 저희는 수박을 안 먹어서요. 가져가실래요? 미란이 감사합니다 하며 받으려다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저도 수박은 어릴 때부터 알레르기가 심해서 못 먹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정영숙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지며 수박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알레르기가요? 정영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어릴 때 한 번 응급실까지 간 적이 있어서요. 목이 붓고 숨이 안 쉬어져서요. 미란이 미안한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영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20년 전 5살 딸 미란이 수박을 먹고 응급실에 실려갔던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미란이 문을 나선 후에도 정영숙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수박이 들려 있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미소가 할머니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정영숙은 정신을 차리고 수박을 식탁에 내려놓았어요. 아니야, 미소야. 할머니 괜찮아. 하지만 정영숙의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정영숙은 하늘건설 본사 28층 회장실에 앉아 있었지만 일에 전혀 집중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오전에 만난 그 젊은 여성의 모습만 계속 떠올랐습니다. 미지근한 물만 마시는 습관, 양손으로 컵을 건네는 방식, 길쭉한 손가락 모양, 그리고 결정적으로 수박 알레르기까지. 정영숙은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23년 전. 큰딸 혜진이 15살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혜진은 해맑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5살짜리 둘째 딸 미란이 언니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정영숙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미란의 손가락 모양과 오늘 아침 본 그 여성의 손가락을 비교해 보려는 듯이 말이죠. 정영숙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실장, 지금 당장 올라올 수 있어? 5분 후 비서실장이 회장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정영숙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박미란이라는 사람에 대해 조사 좀 해주세요. 정영숙이 코웨이 작업 지시서를 건네며 말했어요. 25세 여성이고
코웨이 케어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은 잠깐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할까요? 정영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모든 것을, 출생 기록부터 현재 상황까지, 특히 1999년 전후 기록을 자세히 살펴봐 주세요. 비서실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1999년은 정영숙 회장에게 가장 아픈 해였거든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둘째 딸이 유괴된 그 해였으니까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최대한 빨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영숙은 이상한 행동을 시작했어요. 새벽 일찍 집을 나서서 미란의 동선을 따라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비서실장이 파악한 미란의 주요 경로를 따라 조심스럽게 관찰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정영숙은 미란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정숙이 필터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미란은 무거운 필터 상자들을 혼자서 나르고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셔츠가 등에 달라붙어 있었고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정영숙은 멀리 떨어진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만약 저 아이가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20년 동안 이렇게 힘겹게 살아왔다는 뜻이었거든요. 오후 2시가 넘어서야 미라는 작은 분식집 앞에서 오토바이를 세웠습니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때였지만 미라는 라면 한 그릇을 주문했어요. 3,000원짜리 라면이었습니다. 정영숙은 멀리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라면을 기다리는 동안 분식집 주인 아주머니가 미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보니까 맨날 라면만 드시던데 괜찮으세요? 미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맛있어요. 하지만 정영숙의 눈에는 그 웃음이 쓸쓸해 보였어요. 라면을 다 먹고 일어서려던 미란이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옆 테이블에 혼자 앉아있던 할머니 한 분이 지갑을 뒤지며 당황하고 있었거든요. 어머, 돈을 집에 두고 왔네. 할머니의 당황한 목소리를 들은 미란이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야, 아가씨.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미라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할머니 한 분이 계셔서요. 미라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할머니의 계산을 대신해 드렸어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정영숙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미란의 행동에서 자신의 큰딸 혜진의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혜진도 어릴 때부터 남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했었어요. 저녁 6시가 넘어서야 미란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정영숙은 병원 주차장에서 기다리며 미란이 누구를 만나러 온 것인지 궁금해했어요. 1시간 후 미란은 70대로 보이는 할머니와 함께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미란의 팔에 의지해 걷고 있었어요. 미란은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부축하며 택시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많이 힘드셨죠? 내일은 제가 일찍 올게요. 미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생이 많다. 미란아, 할머니 때문에 내가 너무 고생한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섞여 있었어요. 정영숙은 차 안에서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미란이 왜 그토록 열심히 일하는지를 말이에요. 아픈 할머니의 병원비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정영숙은 비서실장이 조사해온 자료를 받아들었습니다. 박미란에 대한 상세한 신상 정보가 적혀 있었어요. 자료에 따르면 미란은 5살 때부터 유년자 씨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한 입양 절차는 거쳐지지 않았지만 사실상 할머니와 손녀 관계로 20년 동안 살아온 것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란의 출생 기록이었습니다. 출생 신고가 1999년 8월에 늦게 된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 정보도 불명확했어요. 마치 정체성이 애매하게 처리된 듯한 기록이었습니다. 정영숙은 손이 떨렸습니다. 1999년 7월 자신의 둘째 딸이 유괴된 바로 한 달 후에 박미란이라는 아이가 갑자기 출생신고된 것이었거든요. 정영숙은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20년 전 병원 기록이었어요. 1999년 7월 10일 환자명 정미란, 5세, 수박 알레르기 반응으로 응급실 내원, 아나필락시스 쇼크 증상, 정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늘 아침 미란이 한 말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이제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없었습니다. 정영숙은 비서실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내일 아침 제일 먼저 DNA 검사를 준비해 주세요. 은밀하게요. 월요일 오전 성동구 한 골목에는 평소보다 분주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구청 단속반 트럭 2대가 좁은 골목 입구를 막고 서 있었고 노란 조끼를 입은 공무원들이 서류를 들고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어요. 미라는 새벽 배송을 마치고 평소대로 임시 보관 창고로 돌아왔습니다. 월세 15만 원짜리 낡은 컨테이너 창고였지만 미란에게는 소중한 일터였어요. 필터 재고를 보관하고 다음날 일정을 준비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창고 앞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고 구청 직원들이 뭔가를 재고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 임차인이신가요? 중년의 구청 직원이 미란에게 다가왔어요. 손에는 공문서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미란의 목소리는 불안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불법 적치물 단속입니다. 이 창고는 주거 지역에 설치된 불법 구조물로 확인됩니다. 직원의 말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어요. 미라는 당황했습니다. 1년 전부터 정식으로 월세를 내고 사용해 왔는데 갑자기 불법이라니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건축 허가도 없고 용도 변경 신고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직원이 서류를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그런데 저는 임차인일 뿐이고요. 건물주한테 확인해 보시면 안 되나요? 미란이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건물주도 연락이 안 되고요. 어차피 철거 대상입니다. 직원의 말에 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미란은 급하게 핸드폰을 꺼내 건물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통화 중이었어요. 아니면 아예 받지를 않거나요. 언제까지 비워야 하나요? 미란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 2시까지입니다. 그 이후에는 강제 철거에 들어갑니다. 직원의 대답에 미라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창고 안에는 내일 설치해야 할 정수기 부품과 필터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몇 시간 안에 이걸 다 어디로 옮긴다는 말인가요? 구청 직원들이 떠나고 미라는 창고 안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3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미라는 급히 동료 케어 매니저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물건을 임시로 맡아줄 수 있는지 물어보기 위해서였어요. 미안하다, 미란아. 우리도 공간이 없어서 첫 번째 동료의 대답이었습니다. 요즘 단속이 심해져서 함부로 못 도와주겠다. 두 번째 동료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모두 도와주고 싶지만 자신들도 여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하늘건설 본사 주차장에 세워진 검은색 승용차 안에서 정영숙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오전에 급히 연락을 했었어요. 회장님, 박미란 씨의 창고에 구청 단속반이 나갔다고 합니다. 정영숙은 바로 현장으로 달려왔고 지금 미란의 절망적인 모습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만약 미란이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이런 고통을 겪게 내버려 둘 수 없었거든요. 정영숙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동구청 건축과에 연락해서
오늘 철거된 창고 건에 대해 알아봐 주세요.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회장님, 혹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알아볼까요? 정영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누가 신고했는지, 그리고 철거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1시간 후 비서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 익명의 신고로 단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정영숙이 긴장하며 물었어요. 무엇인가요?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신고. 시점이 박미란 씨가 회장님 댁을 방문한 바로 다음 날입니다. 정영숙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미란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오후 1시, 미란은 오전 내내 뛰어다녔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른 창고를 구하려 해도 당장 계약할 돈도 없었고 시간도 부족했어요. 보증금만 해도 100만 원은 들어가는데 미란에게 그런 여유는 없었거든요. 결국 미란은 가장 급한 부품들만 오토바이에 실어서 회사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했어요. 오후 2시 구청 트럭이 다시 나타났고 작업자들이 철거 장비를 가지고 내렸습니다. 미라는 마지막으로 창고 안을 둘러봤어요. 얼마 안 되는 개인 물건들을 작은 가방에 담았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이제 나와주세요. 공무원의 재촉에 미라는 비틀거리며 창고를 나왔어요. 포클레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란의 3년간 일터였던 창고가 순식간에 부서져 내렸어요. 쇠 부딪히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란은 그 소리를 들으며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유년자 할머니 병원비도 밀렸고 내일부터 당장 일할 곳도 없어졌습니다. 차 안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정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영숙은 비서실장에게 또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당장 페이퍼 컴퍼니 하나 만들어주세요. 소규모 정수기 관리 회사로요. 비서실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용도로 사용하실 건가요? 정영숙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미란 씨에게 새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절대 제가 만든 회사라는 걸 들키면 안 돼요. 이틀 후 미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박미란 씨이신가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그런데요. 미란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저는 케어플러스라는 정수기 관리 회사를 운영하는 김 대표라고 합니다. 혹시 내일 오전에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좋은 제안이 있습니다. 미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미란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유년자 할머니를 만나야 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려야 했거든요. 할머니, 저 일이 좀 바뀔 것 같아요. 미라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무슨 일이니? 유년자 할머니는 미란의 표정을 보고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창고가 철거됐어요. 갑자기 불법이라고 해서요.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괜찮다. 미란아, 할머니는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할머니의 말과 달리 두 사람 모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병원을 나온 미라는 한강변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들어갈 곳도 마땅치 않았어요. 고시원 월세도 이번 달로 끝이었거든요. 한편 정영숙은 병원 근처 주차장에서 미란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란이 병실에 들어간 사이 정영숙은 간호사에게 부탁해 유년자 할머니의 병실 번호를 알아냈어요. 그리고 미란이 사용했던 일회용 물컵을 간호사를 통해 조심스럽게 회수했습니다. DNA 검사를 위한 시료였어요.
정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비닐봉지에 담긴 물컵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 같았어요. 사흘 후 정영숙은 강남 성모병원 1층 로비에서 하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담긴 봉투였어요. 20년 동안 수없이 받아봤던 그런 봉투들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정영숙은 로비 구석 가죽 소파에 앉아 천천히 봉투를 뜯었어요. 손가락이 너무 떨려서 몇 번이나 실패했습니다. 마침내 봉투가 열리고 하얀 종이가 나왔어요. 첫 줄을 읽는 순간 정영숙의 세상이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친자 확률 99.99%, 생물학적 친자 관계 성립. 그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정영숙은 숨을 쉴 수 없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었고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20년 동안 꿈꿔왔던 바로 그 순간이었거든요. 내 딸이 정말 살아 있었어. 정영숙의 입에서 나온 말은 작은 속삭임이었지만 로비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어요. 병원을 오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지만 정영숙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마치 댐이 터진 것처럼 쏟아져 내렸어요. 20년 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죄책감, 그리움, 절망, 분노, 그리고 지금의 황홀한 기쁨까지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정영숙은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온몸이 후들거렸습니다. 결국 소파에서 미끄러져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영숙은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밤 기도했던 그 간절한 소원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가요? 지나가던 젊은 간호사가 황급히 다가와 정영숙을 부축했어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너무 기뻐서 그래요. 정영숙은 간신히 대답했지만 여전히 흐느끼고 있었어요. 간호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정영숙을 소파에 앉혔습니다. 물 좀 가져다 드릴까요? 간호사의 친절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물만 부탁드려요. 정영숙이 겨우 대답했습니다. 물을 마시며 조금 진정된 정영숙은 다시 검사 결과를 들여다봤어요. 숫자들이 눈물 때문에 흐릿하게 보였지만 그 의미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박미란은 정미란이었어요. 5살 때 유괴되어 사라진 자신의 둘째 딸이었습니다. 정영숙은 검사 결과지를 가슴에 꽉 안았어요. 마치 미란을 안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정영숙의 머릿속에는 2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1999년 7월 14일 밤 11시였어요. 남편 강태호가 회식 후 귀가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달려갔을 때 이미 모든 것이 끝나 있었어요.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날 밤 정영숙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하늘건설의 실질적인 경영자였던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사흘간 이어졌어요. 조문객들이 끝없이 찾아왔고 정영숙은 정신없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 다음 날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5살 미란이 놀이터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정영숙은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미란아, 미란아. 정영숙은 온 동네를 헤매며 딸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미란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수사는 계속 지지부진했어요. 목격자도 없고 단서도 없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었습니다. 정영숙은 사설 탐정들을 고용했어요. 하지만 그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동생 정경선이 소개해준 탐정은 일주일 만에 사라졌어요. 형수님, 이 사람이 최고래요. 반드시 미란이를 찾아줄 겁니다. 정경선이 자신있게 말했던 그 탐정은 돈만 받고 잠적했습니다. 석 달 후 한강에서 어린아이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경찰은 5가지 근거로 미란일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정영숙은 시신 확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훼손이 심해서 DNA 검사도 불가능합니다. 담당 형사의 설명이었어요. 형수님, 이제 포기하시고 미소와 앞날만 보세요. 정경선이 또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정영숙은 그의 얼굴에서 묘한 안도감을 발견했어요. 그날 밤 정영숙은 결심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설령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해도 진짜 미란이 아닐 수도 있었거든요. 그 후 20년 동안 정영숙은 미란을 찾아 헤맸습니다. 전국의 고아원을 다니고 입양 기록을 뒤지고 닮은 아이들을 발견할 때마다 DNA 검사를 했어요. 하지만 번번이 실망만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찾았어요. 20년 만에 진짜 딸을 찾은 것입니다. 정영숙은 병원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윤현자 씨가 입원해 계신 병원 주소 알려주세요. 정영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정영숙은 윤현자 할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도착했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정영숙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20년 동안 자신 대신 딸을 키워준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병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약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영숙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윤현자 할머니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정영숙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당신이 그 집 할머니시군요. 윤현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영숙은 천천히 다가가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네, 저는 정영숙입니다. 미란이의 친어머니이고요. 정영숙이 DNA 검사 결과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윤현자는 서류를 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닮았더라고요. 미란이가 당신을.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윤현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99년 8월이었어요. 시장에 갔다 오는 길에 공원 벤치에서 우는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어요. 몇 시간을 기다려도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경찰에 신고하려 했는데 아이가 경찰만 보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윤현자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일단 집으로 데려와 달래주려 했는데 아이가 저한테 마음을 열더라고요. 며칠이 지나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정영숙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제가 외로웠던 것도 있었고 아이가 저를 따르는 것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계속 키우게 됐습니다. 윤현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합니다. 당신한테 돌려드렸어야 하는데. 일주일 후 정영숙은 미란을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었어요. 비서실장을 통해 미란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박미란 씨 케어플러스 김 대표입니다. 혹시 오늘 저녁 시간 되시면 상담건으로 잠깐 뵙고 싶은데요. 전화를 받은 미란은 조금 의아했지만 승낙했어요. 네, 괜찮습니다. 몇 시에 어디서 뵐까요? 저녁 6시 강남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미란이 먼저 도착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을 보자 미란은 깜짝 놀랐습니다. 김 대표가 아니라 며칠 전 정수기를 설치했던 그 고객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미란 씨, 정영숙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고객님? 여기는 어떻게? 미란이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앉아요. 미란 씨, 제가 할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부른 겁니다. 정영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고 정영숙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미란은 불안한 듯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란 씨, 저는 20년 전에 딸을 잃었어요. 정영숙의 첫 마디가 카페의 조용한 공기를 가르고 지나갔습니다. 미란의 표정이 점점 굳어져 갔어요. 정영숙은 천천히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20년 전의 사건, 끝없는 수색, 그리고 지금의 DNA 검사 결과까지. 미란은 검사 결과지를 바라보며 점점 얼어붙어 갔어요. 99.99% 일치. 미란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미란 씨는 제 딸이에요. 본명은 전미란이고요. 정영숙의 말이 끝나자 미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고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럴 리가요. 저는 박미란이고 유년자 할머니가 키워주셨어요. 미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당황과 거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란 씨, 제발 들어봐요. 할머니도 이미 다 아세요. 정영숙이 미란을 붙잡으려 했지만 미란은 뒤로 물러섰어요. 죄송합니다. 저 먼저 가봐야겠습니다. 미란은 결국 카페를 뛰쳐나갔습니다. 정영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저녁 미란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유년자 할머니를 만나야 했어요. 진실을 확인해야 했거든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선 미란의 표정을 본 할머니는 이미 무언가를 짐작한 듯 했습니다. 할머니, 저 물어볼 게 있어요.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미란아, 말해봐. 유년자는 침대에 앉아 미란을 바라봤어요. 미란이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하자 할머니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미란아, 사실이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그날의 진실을 다시 한번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1999년 8월 공원에서 너를 발견했을 때 넌 계속 울고 있었어. 할머니라는 말만 반복하면서 유년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경찰을 부르려 했지만 넌 경찰만 보면 더 무서워했어. 그래서 일단 집으로 데려왔는데 며칠이 지나도 아무도 찾지 않더구나. 미라는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넌 내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고 나는 유년자라고 대답했지. 그랬더니 넌 자기 이름은 미란이라고 말했어. 할머니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했어. 미란아, 진짜 손녀처럼 사랑했어. 그래서 돌려주지 못했어. 너무 외로웠거든.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할머니가 저를 정말 잘 키워주셨잖아요. 미란이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사흘 후 미란은 다시 정영숙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온 것이었어요. 같은 카페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죄송해요. 지난번엔 제가 너무 놀라서. 미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야. 미란아, 내가 놀란 건 당연해. 정영숙이 미란의 손을 잡았어요. 정영숙은 20년 전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미란의 실종, 그리고 지지부진했던 수사까지. 그런데 이상한 점이 많았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수사를 방해한 것 같았어요. 정영숙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미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내 짐작으로는 시동생 정경선이에요.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회사 경영권을 노렸던 사람이죠. 정영숙이 대답했습니다. 미란은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의 실종 뒤에 이런 음모가 있었다니 증거가 있으세요? 미란이 물었습니다.
20년 동안 하나씩 모았어요. 이제 검찰에 제출할 겁니다. 정영숙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영숙은 개인 변호사와 함께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유괴교사 및 증거인멸 혐의로 정경선을 고발한 것이었어요. 일주일 후 정경선은 경찰에 소환되었습니다. 20년 전 유괴 사건 관련 혐의에 대한 조사였어요. 정영숙이 제출한 자료들, 당시 수사방해 증거, 사설 탐정들과의 거래 내역, 그리고 허위 시신 정보 조작 등의 증거가 하나씩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정경선의 얼굴은 완전히 굳어져 있었어요. 20년 동안 완벽하게 숨겨왔다고 생각했던 범죄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한 달 후 정경선은 정식으로 구속되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했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어요. 그 무렵 미라는 처음으로 하늘건설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28층 회장실에서 서울 시내 전경을 내려다보는 미란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 모든 것이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주어져야 했던 것들이라니. 정영숙은 미란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어요. 20년 만에 되찾은 딸이 여전히 어색해 보였지만 그래도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했습니다. 천천히 익숙해지면 돼. 미란아. 정영숙의 말에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정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20년 만에 들은 가장 소중한 말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온 정영숙과 미란을 본 미소는 처음에 조금 어색해했습니다. 하지만 미란이 무릎을 꿇고 미소와 눈높이를 맞추며 말했어요. 미소야, 이모야, 엄마의 동생이야. 미소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매일 볼 수 있어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응, 이제 매일 볼 수 있어. 미란이 미소를 안아주었습니다. 미소는 처음으로 2년 만에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이후 미소는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2년 동안 알았던 우울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밥도 잘 먹고 웃음도 되찾았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두꺼운 코트를 꺼내 입었어요. 20년 만에 다시 시작된 미란의 살도 이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정경선은 유괴교사 및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하늘건설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어요. 미란은 이제 정미란이라는 본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정식으로 개명신고를 마쳤고 주민등록증에도 정미란이라는 이름이 새겨졌어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미란은 하늘건설 사회공헌팀 이사로 첫 발을 내디뎠어요. 그룹의 사회공헌 사업을 전담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미란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기도 했어요. 20년 동안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직접 보며 살아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매일 아침 미라는 출근하기 전 유년자 할머니의 방에 들러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정영숙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어요. 정영숙이 직접 모셔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회사 다녀올게요. 미란이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유년자는 미란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정영숙도 할머니를 진심으로 대했어요. 20년 동안 자신이 하지 못한 사랑을 할머니가 대신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미란은 정영숙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회장실에서 미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장학재단이라니? 정영숙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저처럼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재단이요. 미란의 눈에는 확고한 의지가 서려 있었어요. 20년 동안 케어 매니저로 일하며
만났던 수많은 사각지대의 아이들이 떠올랐거든요. 정영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이름은 뭘로 할까? 미란이 잠깐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어요. 가온 장학재단이요. 가온은 세상의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정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정식 이름은 복자가온 장학재단으로 하고 싶어요. 미란이 덧붙였어요. 복자가온? 정영숙이 되물었습니다. 네, 윤현자 할머니의 이름을 따서요. 할머니가 저를 구해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아이들을 구하고 싶어요. 미란의 말에 정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딸의 마음씨가 너무나 고마웠거든요. 6월 어느 토요일 복자가 온 장학재단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행사였어요. 서울 시내 한 호텔 연회장에는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윤현자 할머니도 휠체어에 앉아 참석했어요. 미란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자가 온 장학재단 이사장 정미란입니다. 미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20년 전 저는 길을 잃은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한 분이 할머니가 저를 구해주셨어요. 미란이 윤현자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셨듯이 이제 저희가 다른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고 싶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윤현자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첫 장학생으로는 10명의 아이들이 선발되었어요. 모두 미란과 비슷한 환경의 아이들이었습니다. 부모 없이 조부모와 사는 아이, 한부모 가정의 아이, 시설에서 자라는 아이들이었어요. 장학금 전달식에서 미란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미란의 말에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자신들과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사람의 말이라 더욱 와닿았거든요. 미소도 행사에 참석해 아이들과 어울렸습니다. 언니들, 오빠들, 우리 이모 멋지죠? 미소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미소는 이제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어 있었어요. 2년 동안 앓았던 우울증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매일 환하게 웃는 밝은 아이가 되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미라는 하늘건설에서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사회공헌팀에서 추진하는 첫 프로젝트는 전국의 독거노인들을 위한 생필품 배송 사업이었습니다. 단순히 물건만 배송하는 게 아니라 안부도 확인하고 필요한 도움도 드리는 거예요. 미란이 임원회의에서 설명했습니다. 케어 매니저 시절의 경험을 살린 것이었어요. 저도 3년 동안 그 일을 했기 때문에 현장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란의 제안에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찬성했습니다. 정영숙은 회의실 한쪽에 앉아 딸의 발표를 지켜보며 뿌듯해했어요. 20년 만에 되찾은 딸이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다니. 12월 어느 날 첫눈이 내렸습니다. 하늘건설 회장. 관저의 넓은 식당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정영숙, 미란, 미소, 그리고 윤현자 할머니가 한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20년 만에 완성된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할머니, 이거 드세요. 미소가 윤현자 할머니 그릇에 반찬을 올려드렸습니다. 아이는 이제 할머니를 친할머니처럼 따르고 있었어요. 고맙다. 미소야 윤현자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20년 전 길 잃은 아이를 거두면서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행복을 얻었다고 생각하셨어요. 미라는 숟가락을 들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어머니 정영숙, 딸 같은 조카 미소, 그리고 20년 동안 자신을 키워주신 윤현자 할머니까지 완벽한 가족이었어요. 20년을 돌아왔네요. 미란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돌아온 게 아니야, 미란아. 이제 시작인 거야. 정영숙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때 미소가 깔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모, 이제 매일 같이 밥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미란이 미소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미소야. 이제 매일 같이 먹자. 미란의 대답에 온 가족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식탁 위에는 봄 같은 온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20년의 긴 겨울이 끝나고 진짜 가족의 봄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정영숙은 테이블 아래에서 미란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미란도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없이 주고받는 그 손길에는 20년 동안 나눌 수 없었던 모든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유년자 할머니는 모습을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것 같았어요. 미소는 할머니들과 이모를 번갈아 보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2년 만에 되찾은 진짜 미소였어요. 그날 밤 미라는 자기 방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세상은 하얗게 물들어 가고 있었어요. 20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5살에 길을 잃고 유년자 할머니를 만나 20년을 살았던 시간들. 그리고 이제 친어머니를 만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지금, 미라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요. 20년의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고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미라는 창문을 열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차가운 눈송이가 손바닥에 내려앉았어요. 금방 녹아버렸지만 그 순간만큼은 완벽하게 아름다웠습니다. 미라는 생각했어요. 인생도 이와 같구나. 힘들고 추운 겨울이 있지만 결국 따뜻한 봄이 온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자신에게 찾아온 오봄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자가 온 장학재단이 바로 그 시작이었어요.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가 저희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